가장 맥도날드다운 맛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맥도날드 형제가 개발한 햄버거와 치즈버거입니다. 8분의 1파운드 소고기 패티를 40초간 그릴에서 굽고 신피클 조각 2개, 간 양파 한 줌, 소금 한 줌, 케첩 한 스푼, 머스터드 2분의 1스푼, 그리고 햄버거 번이 오리지널 맥도날드 햄버거고요. 여기에 아메리칸 치즈를 한 장 얹으면 맥도날드 치즈버거 완성. 레이 크록의 자서전에 나오는 것처럼 맥도날드 햄버거는 돼지고기나 다른 고기를 섞지 않습니다. 소의 심장이나 간과 같은 다른 부위도 섞지 않죠. 여기에다 오리지널 레시피 겉바속촉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 파이, 커피나 밀크쉐이크를 곁들이면 더욱 좋겠죠. 맥도날드 형제는 브리또나 치킨윙, 프라이드 치킨을 아예 팔지 않았고요. 오늘날 맥도날드 감자는 치킨 너겟이나 치킨과 함께 튀기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재료도 간단해서 집에서는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맥도날드 가서 사 먹는 게 더 빠르고 저렴하지 않을까요? McDonald's hamburgers, cheeseburgers and golden fries. 맥도날드가 바꾼 요식업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청결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식당들은 실시간으로 복도며 화장실 그리고 요리 공간을 청소하죠. 예전에 식당들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들이 청결은 워낙 유명해서 식당 주변에 파리 한 마리 없었다고 하죠. 레이 크록은 이를 보고 크게 감탄했는데요. 보헤미아 출신이었던 레이 크록의 어머님도 매일 구석구석 청소하실 정도로 매우 청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님은 한 수 위였다고 하네요. 부엌 바닥에 뜨거운 물을 붓고는 박박 청소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쓰셨다고 하죠. 일주일이 지나면 이미 깨끗한 바닥을 다시 또 깨끗이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현대적인 식당의 개념인 위생이 가정집에서 시작했다니 참 대단하죠.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즈, 타코벨의 시작이 다 고속도로 때문이었던 것 아세요? 1908년 미국 디트로이트 부근에 포정도로가 생기고 1920년 800만 대의 자동차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죠. 1921년 미 의회가 고속도로 법을 제정, 목적은 전쟁 대비용이었죠. 1950년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전후 세대들이 시 외곽지로 나가면서 드라이브인 가게들이 생겨납니다. 시작은 1921년 핫도그 스탠드나 주스 스탠드 또는 피그 스탠드라고 불리는 곳들이었죠. 피그 스탠드는 텍사스주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번진 샌드위치 체인입니다. 오늘날 자동차 극장과 비슷한데요. 일명 자동차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차를 타고 와서 음식을 주문하면 점원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그대로 차에 앉아 식사하는 방식이었죠.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즈, 타코벨의 시작이 다 고속도로 때문이었던 것 아세요? 카옵이라고 섹시한 젊은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고 와 메뉴를 받고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가 늦었으며 카옵들에 대한 성추행이 많아 주문을 잘못 받기 일쑤였죠. 게다가 프렌치 프라이랑 음료만 달랑시키고 가게의 주차장을 하루 종일 점유해 가족들의 식사를 저지하는 10대들도 많았습니다. 그릇은 물론이고 나이프랑 포크 도난도 잦았죠. 맥도날드 형제들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이런 드라이브인을 운영하다가 획기적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손님들이 차에서 기다리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는 방식이었죠. 리차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는 미국 뉴햄프셔주 출신으로 아이리쉬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납니다. 42년간 신발 공장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형제는 1930년대 말 부모님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이사 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맥도날드 형제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영화 스튜디오에서 주급 $25에 무대나 소품일 그리고 트럭 운전을 하죠. 이 둘은 몇 년간 본 돈을 끌어모아 글렌도라에서 미션 극장을 사들여 비컨 극장이라는 750석 영화관을 엽니다. 극장에는 스낵바도 있었죠. 그러나 경제 대공황 시기라 그들의 극장 사업은 실패합니다. 눈에 띈 건 동네 아이들이 햄버거와 오렌지 주스를 살 돈은 있다는 것이었죠. 맥도날드 형제는 극장을 팔고 1937년 아케디아시아에서 아버지 패트릭과 함께 위그햄을 엽니다. 위그햄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초가집이었죠. 초가집에서 주스와 핫도그를 팔았으니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그들은 요식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같은 해 아들들은 각자 몬로비아에서 1937년에 주스 스탠드 자이언트 오렌지와 공항 근처 첫 푸드 스탠드 가게 에어드롬을 엽니다. 경마장 영화 촬영이나 공항 주변의 상권을 노린 가게였죠. 그러나 시즌이 아니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팔각형의 에어드롬 건물을 트럭에 실어 1940년 남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첫 맥도날드 식당을 엽니다. 맥도날드 형제의 유명한 바베큐 카홉 식당이었죠. 가게는 성공적이었지만 주 판매 상품이 햄버거였죠. 1948년 그들은 제조와 서비스가 빠른 헨리 포드 공장형 식당으로 탈바꿈합니다. 25가지 메뉴에서 햄버거, 치즈버거, 감자칩, 오렌지 주스,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애플파이 등 9가지로 줄입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던 20명의 카옵들도 퇴사하고 손님들이 대신 카운터로 와서 주문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1952년 맥도날드 형제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 눈길을 끌고 일의 효율을 높이려 합니다.
4명의 건축가를 추천받는데 폰타나 지역의 스탠리 클락 메스톤이라는 건축가와 테니스장 땅바닥에 분필로 도면을 그리고 실제로 초시계로 요리와 업무의 흐름을 연습하며 가게를 디자인했죠. 한 번은 홍수가 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도면을 그리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 빨강과 흰색의 타일벽, 청결해 보이는 스테인판과 시원하게 주방 내부가 보이는 큰 유리창, 강렬한 빨강과 하양, 노란과 녹색 네온 사인의 이 새로운 디자인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죠. 도로가에도 작고 귀여운 캐릭터 스피디가 움직이는 네온 사인으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팁도 없애고 손님들이 빨리 먹고 가도록 식사하는 구역에는 열기를 줄였죠. 식사가 편리한 높이의 테이블과 고정 좌석, 그리고 잡담을 줄이고 식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적절한 좌석 간 거리도 유지했습니다. 손님들이 들기 쉬운 꽃갈 모양의 컵도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1954년 이들은 레이 크록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결국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 크록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레이 크록과 맥도날드 형제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죠. 1961년 맥도날드 형제는 세금을 포함해서 형제가 각각 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맥도날드 브랜드를 넘겨줍니다. 그러나 형제는 마지막 샌 버나디노의 첫 가게만큼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둘은 충돌하고 맙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맥도날드 간판을 내리고 The Big M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죠. 분에 찬 레이는 한 구역 떨어진 곳에 맥도날드 가게를 오픈합니다. 6년 뒤 결국 맥도날드 형제는 가게 문을 닫고 맙니다. 그렇게 맥도날드 형제는 씁쓸하게 역사에서 퇴장하죠. 오늘날 이곳은 독립적인 사설 맥도날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초창기 시절 맥도날드 형제가 디자인한 맥도날드 가게가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즈에서 운영 중이네요. 레이 크록은 이것이 맥도날드 1호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경제대공황과 파산을 어린 시절 맛본 맥도날드 형제의 꿈은 나름 단촐했습니다. 50세가 되기 전 100만 달러를 모으는 일이었죠. 맥도날드 형제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석양을 바라보며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에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맥도날드를 대형화, 체인화해서는 그 맛과 서비스 그리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레이 크록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죠. 맥도날드 형제는 은퇴 후에도 사치를 하지 않고 절약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 둘은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들과 각각 결혼을 해 자신의 후손은 없었죠. 1971년 모리스는 심장마비로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고 딕은 비가 오는 고향 뉴햄프셔주로 돌아가 방 3개짜리 집을 사고 고등학교 시절 연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1998년에 사망하죠. 그는 아내에게 18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물론 레이 크록이 그의 아내에게 10억 달러의 유산을 남긴 데 비하면 초라했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었죠.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 레이 크록이 잘하는 건 3가지가 있었답니다. 적이든 친구든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죠. 대체 그게 뭘까요? Selling hamburgers, making money and telling stories. 햄버거 파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의 가사 일을 도왔고 레모네이드 스탠드, 삼촌 식당 점원, 고등학교 시절 뮤직 스토어, 군대 앰뷸런스 운전병, 증권 거래소, 종이컵, 멀티믹서기, 피아노 연주, 그리고 부동산까지. 그가 안 해본 일이 없고 그가 안 가본 곳은 없을 정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평가를 하기도 했죠. 성격도 화끈해서 자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런 레이 크록이 따른 원칙이 있습니다. A man should take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that comes along.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프로 세일즈맨답게 고객에게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정말 영혼을 갈아내는 문장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 때문에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레이 크록의 아버지는 웨스턴 유니언 금융전신회사 직원이었다가 부동산업으로 전향하십니다. 한때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으나 경제 대공황 때 많은 재산을 잃고 말죠. 그리고 걱정만 하다 1930년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제 대공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죠. 레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날 책상 위에는 3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신회사로부터 받은 마지막 임금, 그 임금 전액에 대한 차압 통지서,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께서 받은 레이의 적성검사표였습니다. 수년 전 레이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받은 적성검사표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레이가 요리사가 된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레이 크록은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경쟁호황과 아이스크림 이 둘은 오히려 그의 미래에 큰 기회가 됩니다. 레이 크록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It's easy to have principles when you are rich.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principles when you are poor. 부유할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레이 크록은 어릴 때부터 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생물학 박사가 되었지만 레이는 대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피아노 교사였는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피아노 수업이 끝나자마자 레이는 밖에 나갔습니다. 어릴 때는 남들처럼 식료품점에서 일하거나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 가게를 운영했어요. 또 14살 때 친구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뮤직 스토어도 운영했죠. 셋 다 양복을 쫙 빼입고 오카리나나 우쿨렐레 같은 작은 악기들을 팔았는데 레이는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도 판매했죠. 그러나 판매는 저조했고 결국 수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삼촌네 소다 파운틴에서도 수개월간 일을 했죠. 단골을 만들고 기존 고객에게 최대한 많이 파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일즈맨십, 미소와 열정이었죠. 늘 이러한 고객 만족 정신으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일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물산에서도 고객의 미소를 위해서는 광고에 들이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If you work just for money, you'll never make it. But if you love what you're doing and you always put the customer first, success will be yours. 오직 돈을 위해서 일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항상 고객을 우선시하게 되죠. 그러면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15세의 레이 크록은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지원합니다. 17세부터 군 자원 입대가 허용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젊은이들이 서로 군대에 가려고 했죠. 총도 쏘고 월급도 주며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는데요. 그는 적십자 앰뷸런스 병으로 훈련을 받는데 캠프에서 혼자 늘 그림을 그리던 친구와 친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월트 디즈니였죠. 16세였던 디즈니도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왔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친구인 둘은 나중에 월트 디즈니가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해 디즈니랜드를 짓자 그는 그 안에 맥도날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자튀김 가격을 10센트에서 15센트로 인상하라는 디즈니의 제안을 레이가 거절하면서 없던 일이 됩니다. 이 둘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배를 탔는데 배가 출항하지 않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만약 이 둘이 전쟁에서 죽었다면 가장 미국적인 기업 2곳, 디즈니와 맥도날드는 오늘날 없겠죠. 1920년대 미국은 젊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죠. 전쟁 후 레이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너무 많이 봐버린 탓일까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레이 크록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As long as you're green, you're growing. As soon as you are ripe, you start to rot. 푸르를 때 성장은 계속된다. 그러나 익으면 썩기 시작하는 것이다. 레이는 16살에 여자친구 에텔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죠. 아버지께서는 미성년자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라고 해서 릴리 페이퍼컵 컴퍼니에서 영업직을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이민자 식당과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저렴한 유리잔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는 오히려 소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이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주 고객은 월그린과 같은 약국도 포함되었는데요. 내부에는 소다 파운틴이 있었죠. 원래 미국에서는 콜라를 약사가 소화제로 발명했고 우리나라 땡땡 활명수처럼 약국에서 팔았습니다. 콜라가 병에 담기기 전까지 사람들은 약국 음료수통에 컵을 대고 마셨죠. 이런 소다 파운틴과 테이스티 프리즈, 데어리 퀸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그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식당을 돌면서 주인들에게 종이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하는 고객들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낮에는 종이컵을 팔고 밤에는 방송국과 나이트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린스 캐슬 멀티 믹서기 사업으로 옮깁니다. 비서 1명을 두고 대부분 혼자 일했는데 전국 식당을 돌며 연간 5,000대를 팔았다고 하죠. 요식업계에서 경험과 실력 쌓기를 30년. 이것이 맥도날드를 폭발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맥도날드의 창립자도 아닌 그가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 was an overnight success, alright, but 30 years is a long, long night. 나는 하룻밤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30년은 아주 긴 밤이죠. 패스트푸드에서 맥도날드의 혁신이 공장형 시스템이라면 인앤아웃 버거도 혁신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죠. 캘리포니아 드라이브스루 최초인 인앤아웃 버거는 1948년, 잭 인 더 박스는 1951년, 드라이브스루로 급성장한 회사인 웬디즈도 1970년이죠.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각각 75년에 드라이브스루를 시작했고요. 드라이브스루는 패스트푸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이젠 필수죠. 마이크와 스피커로 손님과 대화하는 시스템은 1948년 인앤아웃 버거가 최초, 픽업 윈도우는 1970년 웬디즈가 개발했어요. 1948년 당시 마이크와 스피커는 첨단 기술이었죠. 그러나 해리와 에스더는 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부에만 집중된 인앤아웃 버거는 드라이브스루 줄에서 기다리다가 쌈박질도 나고 줄이 길면 고속도로까지 밀린다네요. 한국에도 들어온 지 몇 년 지났는데 나는 언제 먹어보나?
패스트푸드 최초 드라이브스루는요, 1947년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시 레드네 자이언트 햄버거 레드 자이언트 햄버거입니다. 미국의 유명도로 루트 66 상에 있는 가게인데요. 원래 호텔을 경영하던 셜던 레드 체이니가 아내 줄리아와 가게를 만들었다네요. 가족들이 햄버거를 들고 야외에서 먹는 그런 분위기요. 롤러스케이트 카옵들이 질비하던 시절 셜던은 이를 과감히 없애고 가게 창문을 열고 드라이브스루를 시작했죠. 차를 옆에 대면 셜던 할아버지가 확성기로 손님과 대화하셨어요. 주 메뉴는 햄버거와 프라이, 드링크는 차가운 루트비어였죠. 이 가게는 1984년 폐업했고 2019년 다른 곳에 복원되었습니다. 가보면 다시 맛볼 수 있겠네요. 이거 아세요? 최초의 드라이브스루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는 사실. 1928년 뉴욕주 시라큐즈의 시티센터 뱅크가 시작했죠. 바쁜 고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입출금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이를 따라했대요. 은행 창문을 열고 돈을 주고 받는 것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진 공간을 이용해 돈을 입출금하는 형태로 발전했죠. 오늘날에도 은행 드라이브스루는 미국에 존재합니다. 인력난 때문에 점점 숫자는 줄고 있고 창구 직원을 ATM으로 대신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 TV나 영화에서나 가끔 보고요. 매출을 60에서 70% 늘려준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거지?